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계리식 금융상식 심화이론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자, 우리, 금융상식 중에 보험 파트부터 여러분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순환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1순환, 2순환 해서 통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2순환 수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키워드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번 보험 파트에 있어서는 뭐 아직 보험에 대한 어떤 기본 이념이 잘 정립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기본 이론까지 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빈칸 넣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금융상식에는 예금 파트와 보험 파트가 있고요. 자, 예금 파트가 내용이 좀 꽤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법, 그리고 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종합적인 그런 내용이 많았다면, 우리 보험 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보험 이론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보험 파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보험 파트도 이게 법령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과 관련되는 법령, 거기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험 파트에 있어서는 용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험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기본 이론이 정립 안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습이 좀 무리일 수 있는데, 그 예금이라든지 우편 파트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분들 우리 빈칸 넣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빠르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보시면 보험 일반 이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자, 그래서 우리 이순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하고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보험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 상식선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털어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보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취업을 해서 돈도 벌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또 우리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물론 사망 같은 경우는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냥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50대 때, 60대 때, 심지어 100살이 넘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언제 정확하게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렇게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험사고라고 하고요. 보험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상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생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보험사고라고 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우리 보험사고라고 하고요. 그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주세요라고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즉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심사를 거쳐서 또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나 또는 별도의 보험수익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결하는 것이 보험계약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해,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험을 보험회사와 같이 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1단원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험 파트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가장 힘든 것은 우체국 보험 상품입니다. 저도 시험장 가면 아침에 가서 보는 게 딴 게 아니라 우체국 보험 상품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좀 정리가 되면 암기도 되고 정확하게 시험 볼 자신이 있는데, 우체국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워낙 상품이 많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물론 반복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아침에 시험장 가서 이렇게 주로 보는 게 이제 보험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 상품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그게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보험 상품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힘들다,
물론 이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너무 세세한 그런 내용들이 과거 문제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험 상품 관련해서 공부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이 큰 파트가 바로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 상품 파트를 먼저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보험 이론이 제대로 이제 정립이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 용어조차도 잘 모르는데 보험 상품을 공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르게 보험 관련되는 이론들 앞부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장에서 만나는 보험 상품을, 우체국 보험 상품을 만나기 위한 우리 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키워드를 좀 한번 보시면, 보험은 이러한 위험, 자, 위험이라는 것은 질병, 상해, 뭐 우연한 사고 같은 이런 많은 위험에 대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상조의 정신. 자, 그래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 제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부상조, 서로 돕고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종류의 보험을 저만 체결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가, 자, 이 보험 계약자 중에 이런 보험사고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라면, 제가 이번에는 보험료를 냈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감으로써 그 사람이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 것은 제가 도와준 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제가 이번에 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보험금을 타게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로 저를 도와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상부상조의 정신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립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즉 보험이란 장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로라는 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 발생할 때 손실을 보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위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보험자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험자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아는 보험회사를 우리 법령에서는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자. 그래서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손실 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 분배하는 것이다, 정의하시다. 표현은 어렵지만 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회사에게 전가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보험료를 내고 약정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보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등장하는 주체가 4개가 계속 우리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험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 계약 당사자라는 게 있고요, 보험 계약 관계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편 이용 계약을 할 때도 우편 이용 계약 당사자면 발송인과 우편 간서가 있었고, 그 다음 우편 이용 계약 관계자라고 하면 거기다 수친이 더해 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하면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 이게 보험회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로 보험 계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보험계약 당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거나 보험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가정을 해서 본다면, 자,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피보험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피보험자. 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도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를 통틀어서 보험계약 관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 당사자 하면 보험회사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보험계약을 자, 계약을 하면요,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다. 자, 요 피보험자가 뭐냐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험계약이 여러분들 보험계약자가 이제 자신의 생명보험을 들 수도 있지만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 타인 생명, 즉 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보험사고 이렇게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이때 생명보험금이 나올 때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일 수도 있고 별도의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우리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내 주체, 요 주체의 즉 보험계약의 관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각각의 권리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다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관계자들의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 주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험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험이란, 자, 여기도 나오네요. 피보험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험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대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누구 위험의 집합체다?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피보험자죠. 그래서 피보험자. 그래서 피보험자 위험의 집합체.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여러분들 피보험자 대신에 뭐 보험 수익자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른 용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이걸 어떻게든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 보험회사에 그런 위험을 전가시킨다 그랬죠.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 위험의 집합체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험의 목적과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험은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한 손실에 대해서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제가 보험에 안 들었으면 갑자기 여러분들 병에 걸렸을 때 갑자기 그런 큰 수술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어놓으면 우리 보험회사로부터 뭐 수술 급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험은 대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보험은 손실을 보상, 회복할 자금을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들었다고 제가 다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보험에 들었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보험 그 자체가 손실 발생을 방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표현. 그래서 보험에 들었다고 손실을 방지해 준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실을 분산시키거나 전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 손실을 방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의 특징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갖다가 집단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무수히 많은 보험 계약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어떤 약정을 맺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보험 단체를 이룹니다. 보험 계약 단체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의 집단화란 손실을 한데 모아 개별 위험을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 그룹의 평균 손실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자 1만 가구가 있고요. 1년 동안 평균 10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면 1년간 총 손실은 10억 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이 없을 때는 1만 가구 중 10가구는 불확실한 자 1억 원의 손실을 각각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이 있음으로써 가구당 손실은 1년간 10만으로 여러분들 확정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함으로써 이렇게 손실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건 여러분 키워드가 뭐냐면 확정적 손실을 불확정한 손실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불확정적 손실을 확정적 손실로 바꿔준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즉 보험을 통해 불확실한 손실을 자 뭘로 전환시켜준다고요? 확정 손실로 전환시켜준다. 불확실한 것을 확정 손실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개인으로부터 그룹 전체의 손실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자체가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그 문제집, 뭐, 지금도 뭐,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문제집에도 이런 걸 갖다가 지문화 시켰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험의 특징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그래서 불확실한 손실을 확정적 손실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위험의 손실을 분산시킨다라는 게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나오네요. 위험의 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산시킨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갖다가 집단화함으로써 자, 우리 회복을 용이하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땡땡적 관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 시장 거래를 통해서 달성된다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건 뭡니까? 집단화시킨다.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집단화시킨다. 서로 돕고 돕는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다? 상부상조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체를 집어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보험이라는 것은 상부상조의 원리를 과학화, 체계화, 제도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위험의 분산, 다음에 위험의 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한다? 그렇죠. 보험회사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의 빈도는 적으나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를 통해서 전가한다라는 것. 그래서 요 키워드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뭐 매달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시불로 낼 수도 있는데 보험료를 쭉 내면은요. 그럼 그 약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위험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감당 안 해도 되잖아요.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내 대신 뭐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손 보상. 요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실손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험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자, 보험에 들었다가 보험사고 발생해서 야, 나 대박 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보험이 약간 사행성을 띠고 있는데 완전히 이게 사행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금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거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뭐 사기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상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가 발생하는 것은 뭐다?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험 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보험료 2번 냈는데 갑자기 보험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물론 그렇게 돼버리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룹 전체를 갖다가 따져보면요. 그것은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신체적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그때 사전에 결정한 금액, 요게 바로 정액 보상이 되는 거예요. 정액 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뭐 팔이 부러졌거나 뭐 치료비 같은 거 이런 거는 금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객관적 가치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자, A라는 사람이 사망했고 B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얼마의 가치가 손해를 받고 B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정액 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이 사망했을 때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약정할 때 뭐 3천만 원, 뭐 1억, 뭐 3억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액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상을 실제 손실 또는 현금 가치로 한정함으로써 자, 수반되는 도덕적 뭐를 줄일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에 들었다고 내 몸을 갖다가 함부로 막 팽개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어차피 보상을 해주는 건 너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 보상을 해줌으로써요. 오히려 다치는 건 자기가 손해잖아요. 다만 그런 손해에 대해서 보험이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네가 다쳐서 보험금을 탄다고 로또를 맞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손 보상의 원리는 뭘로 연결된다고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실손 보상의 원리라는 것은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 우리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서적 가치, 정신적 괴로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객관식적으로 딱 대비를 하셔야 돼요.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수,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험료를 2번 냈는데 갑자기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금을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됐네. 대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야, 보험회사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경우의 수에 따지면 뭐 일부분이고요. 자, 이 보험계약자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한번 횟수를 갖다가 여러 번 산정을 해서 계속 그런 발생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 보험회사가 예측했던 것하고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생 사례들을 여러 개 사례를 돌림으로써 우리 보험료라든지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 적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험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을 뭐 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표현부터 먼저 볼게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에 가까워진다라는 통계학적 정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사위를 갖다 이렇게 한번 던져서 보면 1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알기로는 6분의 1이지만 근데 제가 10번 던지니까 1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6분의 1 확률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고 10만 번이 된다면 그럼 나중에 보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뭐를 할 수 있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뭐냐면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손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측. 손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지 보험료도 여러분들 정할 수 있고 보험금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하면 손실을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1만 번 던질 경우 50% 그렇게 가까워지게 된다. 이와 같이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실험의 수를 많이 거칠수록 예측치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측시에 가까워지며 보험사는 이러한 논리로 동질의 위험에 대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확보하면서 손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측할 수 있다. 아시죠? 손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보험사가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품 하나 만드는데 갑자기 이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정도의 어떤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1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위험의 구분이라고 해서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요게 우리 기출이 자,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계례직의 우편상식, 금융상식은 자,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그게 중요한 거고 아무리 타 직렬에서 중요하게 다뤘다 하더라도 계례직 시험은 꼭 그게 또 맞게끔 그렇게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에 중요한 거는 미리 나온 문제를 보지 않는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계례직은 문제 다 합쳐봤자 여러분들 지금의 쓸모 있는 계례직 기출 문제부터 100문제도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기출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 출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은 해볼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은 여러분들 크게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또 밑에 나오는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 요 결과 관련해서 자, 먼저 위험은 자, 사건 발생이 연동되는 뭐에 따라 그랬습니다. 연동되는 결과입니다. 연동되는 결과. 요거 암기하시고요. 2021년에 요거하고 크로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발생되는 자, 사건 발생에 따라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여기 보면 위험 발생의 위험 발생과 관련하는 상황에 따라서 뭐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으로 나누는데 이걸 크로스 시켰다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세요. 위험의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자, 결과가 얼마냐면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도 있고요. 손실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하는데 자, 조기 사망,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자, 보세요. 사망했다고 이익이 보거나 화재 났는데 이익을 보거나 보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건 다 손실밖에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순수 위험은 이 예시 중요합니다. 조기 사망,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건 발생에 뭐다? 손실만 발생시키는 거예요. 손실만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발생하면 손실만 발생하는데 근데 그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언제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무조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이며 사건의 발생이 곧 손실의 발생으로 자, 뭐가 발생하지 된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만 발생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건 순수 위험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 우리 여기 나오는 투기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복권, 도박 같은 경우 주식 손실 날 수도 있지만 또 대박이 나서 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자, 손실 또는
이익의 발생이 가능한 불확실성.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험 상품은 무슨 위험에 국한된다? 순수 위험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망보험, 화재보험, 뭐 자연재해 보험, 교통사고,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리하시고 사건 발생,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확인하시면 돼요.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다만 여기 정리해 놓은 것에다가 아까 우리 지금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 그렇게 하나 써두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써두시면 2021년도 기출됐던 그 지문도 같이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이 있는데요. 정태, 동태. 자, 여기 위험 발생 상황에 따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 자, 이게 뭐냐면 사회 경제적 변화하고 함께 연동되는 게 있고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태적, 동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개인적 위험이라고 하고 동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회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 보세요. 시간에 따라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을 무슨 위험이란다? 정태적 위험이라고 하고, 자, 그것도 대표적인 게 보시면 자연재해, 인적 원인에 의한 화재 상해, 고의적인 사기 방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정태적 위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상해, 고의적인 사기, 방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 정태적 위험은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자, 아까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뭐라 그랬어요? 순수 위험이라 했죠? 순수 위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정태적하고 순수 위험하고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위험이다? 그렇죠. 개인적인 위험으로 개별적 사건 발생은 우연적 불규칙적이나 집단적으로 관찰하면 일정한 확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의 예측이 가능해야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구 집에 화재가 날지, 누가 자동차 사고를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쭉 봤을 때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보험 계약을 이렇게 한 10만 건 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몇 건 정도는 발생하다는 그런 식의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 일정한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뭐다? 보험의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태적 위험입니다. 동태적 위험. 그래서 이게 정치, 경제적 그런 사회적인 변화와 관계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관계 있는 위험으로 산업구조 변동, 물가 변동, 생활 양식 변화, 소비자 기호 변화, 정치적 요인 등 사회의 사회 변동의 결과에 따라서 사회의 동적 변화. 그래서 이걸 동태적 변화라고 합니다. 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 동태적 위험은 사회적 특징 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면도 있으나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하며 발생 확률을 측정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한번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험으로 산정을 하면 보험회사 망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험이라는 것은 손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보험료도 산정해서 보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측조차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험 상품으로 잡기는 어렵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한 동태적 위험은 정태적 위험과 달리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또 여기 마찬가지 이익을 창출할 기회, 사업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손실 혹은 이익을 초래하는 불확실성으로 투기적 위험과 함께 보험의 대상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할게요.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수 위험하고 정태적 위험, 그다음에 동태적 위험, 투기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하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1단계에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다시 한번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거 관계없이 손실만 발생시키는 개인적 위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태적 위험은요,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범위가 광범위 예측하기, 통계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자, 이거는 손실 발생, 이익 발생 동시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투기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
즉 한마디로 위험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세요. 특히 우리 교재에도 제가 뒤쪽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요건 여러분들 제 OX나 문제집에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요거 그 제목을 정확하게 보세요. 일단 제목. 그러니까 우리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과연 어떤 조건에 충족을 해야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위험 전가를 원하는 계약자, 보험회사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통해서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 개념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위험을 보험회사에다가 전가하는 건데, 그런 전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은 최소한 만족이 돼야지만이 보험회사의 어떤 위험으로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 그래서 건물 화재라든지 자동차 접촉 사고 등과 같이 유사한 속성의 위험이 발생의 연관이 없는, 자, 요게 보시면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났으면 저도 같이 교통사고 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수의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그러한 위험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 다른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독립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자, A가 다쳤다고 제가 다치라는 법도 없고, A가 아프다고 제가 아프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해야 된다. 자, 이 표현. 그러니까 보험 그 사고가 이 세상에서 저만 발생한다. 그러면 보험 상품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개 같은 종류, 같은 동질의 보험 사고는 발생하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뭐를 통해서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라고 한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뭐다? 독립적이라는 말을 꼭 키워드로 삼아 주십시오. 독립적.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입니다. 없는. 고의성 있는 하면 안 됩니다.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위험.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여러분들 일부러 보험금 타내려고 사고 낸다. 이거는 보험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사고 발생에 대해서 자, 우리 우연적이거나 뭐가 개입되면 안 된다? 고의가 개입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제가 자, 우리 교재 보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위적이거나 자, 인위적이라는 것은요, 고의가 개입됐다, 막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며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해야 한다. 자, 무작위.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장 전체 빈칸 넣는 것보다도 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그런 위험이어야지 보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이거나 의도는 개입되지 않아야 되며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한다. 이런 위험.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세 번째 보시면 한정적 손실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자, 그래서 피해 발생 원인, 시점 등등등 명확히 예측 가능하고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 금액을 확정해야지 거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 피해 정도가 명확히 식별 가능. 그러니까 이게 뭐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뭐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차 대물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수리비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손해가 되는 거고, 우리가 상해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병원비,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손실 금액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객관적 자료 수집과 처리를 통해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적정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자,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측정 가능한 손실 확률. 자, 이거는 우리 뭘 통해서요?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가능해야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보험료 및 준비금 산정을 위해 손실 사건 발생 확률을 자, 일단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재난적 손실하면 안 돼요.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뭐 완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렇게 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려면 이거는 비재난적 손실이다. 자, 그 표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1년 기출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험회사 혹은 인수 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어떻게 된다? 가능한 규모. 그래서 보상이 가능한 요게 바로 뭐다? 비재난적, 재난적 손실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위험 분산 기법이 발달하고 보험회사가 대규모 등으로 전가 가능 기능의 범위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여기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우리 보험료를 한 달에 1억씩 내야 된다. 이러면 우리 서민들 중에 보험료를 한 달에 1억씩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따른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성이 없어서 계약이 거래되지 않는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 두 번째가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정적, 범위를 한정적 측정 가능해야 되는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 확률에 대해서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재난적이 아니라 비재난적 손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가 산정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한 3개 정도 맞게 넣고 다 틀린 것 하나 살포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대비해서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봤던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과 더불어서 요 보험의 어떤 특징, 보험 위험의 어떤 대상이 되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기능과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일단 가볍게 한번 보세요. 사회보장제도 보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자, 우리 보시면 사회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보장이 있고 또 개인보장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3층 보장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데도 우리 개인의 복지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요. 또 국가에서도 신경을 써주고 또 우리 개인 스스로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위에 3층 보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죠. 상호 보완적이면서 또 경쟁 관계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 관계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정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제가 지도하고 있는 다른 그 시험에 그 내용을 갖다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사회 서비스가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보장제도는 3가지가 있더라.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 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거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보험입니다. 근데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다?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달이 되는 보험료로 나중에 병원 갈 때 아니면 우리가 퇴직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연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내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그 예시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라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렇게 되니까 산재보험도 되겠고요. 산재보험, 진짜 산재보험 이렇게 됐네. 산업재해 보상보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공공부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공공부조라는 것은 생활 능력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그런 분들 딱 선정을 해가지고요.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나 회사 같은 데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받는 거라면 이 공공부조는 전적으로 우리의 세금에 의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 어려운 국민에게 자, 목표는 뭐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그 다음에 주거급여, 집 같은 거 이런 게 공공주택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여러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비를 갖다가 면제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급여 붙입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등인데, 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고 여러분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하고요, 의료급여하고는 다른 거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의료급여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요것만 좀 구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저기, 맞벌이 하는 부부들, 어린아이들, 자, 우리, 어린이집이라는 데 와서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럼 돌봄 센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바로 각종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들이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 뭐 취업을 위해서 무상으로 교육.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컴퓨터에서 뭐 국비 교육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비를 갖다가 국가도 같이 부담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저수익성으로 민간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함께 제공. 그러니까 요거는 민간 사업자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돌봄방 같은 건 어린이 돌봄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뭐 필요한 뭐 미술 교육 같은 거 그런 걸 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사회 서비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는 대상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각종 서비스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산모 지원 뭐 이런 건데 뭐 산모를 대상으로 해야지 뭐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뭐 가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비용 부담 능력이 있으면 부담을 하지만 비용 부담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노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 복지 서비스, 건강 복지 서비스 등등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손해 감소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은 특정 우발적 사고 발생 시, 자, 손해를 갖다가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시켜주는, 손해를 보상시켜주는 것을 죄송합니다. 손해를 보상. 그렇죠. 손해를 보상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자체를 갖다가 우리 막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것, 뭐, 이런 표현만 그냥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발생에 대한 어떤 손해를 보상해줘. 그러니까 보통은 손해보상이란 말을 안 하지만, 근데 이게 뭐, 그냥 보세요. 손해를 보상해주는 거지만, 이걸 손해를 갖다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요게 바로 여러분들 손해를 갖다가 여러분들 직접 막을 수는 없지만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세요. 화재 보험의 경우 면책제도. 그러니까 네 화재 보험 들었다고 띵까띵까 뭐 화재에 그 관련되는 그런 시설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너 불이 났을 때 우리 보험금 제대로 지급 안 해.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일단 화재를 예방하라는 겁니다. 보험계약자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면책제도라든지 보험료 할인제도. 그러니까 너가 건강관리 잘하고 그러면 보험료 할인을 해줄 테니까 그럼 병원에 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 소방설비 설치 등 이런 것들에 동기부여하고 각종 사고 예방 등 진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손해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발생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보상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라는 그 표현을 썼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만약에 기업이 여러분들 보험을 화재보험 같은 데 들 수 없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24시간 계속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 인력을 투입하고 이러다 보면 혹시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나 보험을 갖다가 들어놓으면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여러분들 회사가 뭐, 물론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거액의 자본금을 미리 준비금으로,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갖다 따로 이렇게 적립해둘 필요가 없이 소액의 보험료를 통해서 사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존속할 수 있어서 기업의 어떤 자본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꼭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쌓아둘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처럼 보험회사는 우리가 낸 보험료로 여러분들 보험회사 금고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넣어두는 거 아니에요. 그 보험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합니다. 뭐 저축도 하기도 할 거고 주식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돈이 이제 우리 기업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업이 뭐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일종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성 높고 뭐 설비를 투자하고 함으로써 고용도 증대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뭐 배당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보험의 보장 기능 외에도 무슨 기능? 그렇죠. 금융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국가 기관 산업 등에 적립금을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이 위협받게 되면 사회 불안이 급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비됨으로써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우발적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회사가 보상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부담도 재정 부담적 기능도 수행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 방금 밑줄 친 것 정도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어떤 것? 금융 기능도 담당하고 재정 기능도 국가의 재정 부담도 낮출 수 있고요. 재정 부담의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부정적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부정적 영향. 자, 보세요. 보험회사는 계약자 확대, 보험료 과대 계상 등을 통해 이익 추구를 위해 피보험 목적물 과액을 가대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를 갖다가 책정함에 있어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물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치를 갖다가 높게 평가를 해야지만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뭐를 자극한다? 사행성을 자극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게요. 보험을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사망한 걸 생각해보세요.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나오는 거랑 5억 나오는 거랑 50억 나오는 거 어느 것에 여러분 솔깃합니까? 50억 나오는 것에 솔깃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50억으로 책정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보험의 어떤 대상인 높게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물론 보험료 부담도 증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고 보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자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성을 자극하여 도박과 같은 보험 계약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한 보험업의 운용이 복잡함을 이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는 대신에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냈던 보험료로 어쨌든 보험사고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어느 정도 적립은 해놔야 되는데 이걸 갖다 다른 데 사용해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인 거고요. 그다음 보험 가입자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우리 우발적 위험에 대비한 저축을 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보험 사기 같은 것들, 그런 보험 범죄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보험의 부정적 영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보험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보험의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